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62살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3년 전 아내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닷가 마을, 푸른 바다와 사과밭이 펼쳐진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늘 내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이면 텅 빈 집이 나를 맞이했고 저녁이면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 바쁨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8월의 무더운 오후, 사과밭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하던 나는 상의를 벗은 채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식혀줬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돌아보니 아내의 여동생 박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살로 10년 전 이혼 후 혼자서 딸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지영이는 검은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묶고 가벼운 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지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나는 당황하며 근처에 걸려있던 셔츠를 황급히 주워 입었다. 지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부, 혼자 계시니 걱정돼서요. 언니 기일도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제야 나는 아내의 기일이 지난 지 며칠 안 됐다는 걸 깨달았다. 지영이는 늘 가족을 챙기는 따뜻한 성격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지영이는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봤다. 들어와, 지영아. 더운데 나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목조집은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이 그대로였다. 지영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형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익숙해졌어. 사과밭이 바빠서 정신없거든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지영이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주며 형부, 제가 며칠 도와드릴까요? 사과 수확철이라 힘드시다며 라고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혼자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영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마워. 며칠만 부탁할게. 그날 저녁, 지영이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제주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들이 식탁에 올랐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영아, 고맙다. 이런 밥상 오랜만이야. 내가 말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별말씀으로 형부, 언니가 계셨으면 더 잘 차렸을 텐데 라고 답했다.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고 지영이도 눈치를 보며 화제를 바꿨다. 형부, 사과밭은 어때요? 올해 수확 좋아요. 나는 웃으며 올해는 꽤 괜찮아. 근데 혼자 하니까 좀 벅차 라고 대답했다. 대화를 나누며 지영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아내와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었다.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지영이의 옆모습이 달빛 아래 빛났다. 그 순간 오랜만에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날 새벽 4시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사과밭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지영이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영아, 벌써 일어났네. 내가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형부가 새벽에 나가시는 소리 들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라고 답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밭에 도착해 나는 지영이에게 작업 방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사과를 살살 따야 해. 상처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지영이는 집중해서 듣고 곧 요령을 터득했다. 그녀는 손놀림이 빠르고 섬세했다. 형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녀가 사과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에 맺혀 반짝였고 그 모습이 어쩐지 생기 넘쳤다. 잘했어. 지영아,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함께 일하는 동안 그녀의 웃음소리가 밭을 가득 채웠다. 혼자 작업하던 공간에 다른 사람의 숨결이 있다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무거운 사과 상자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지영이가 무거운 상자를 들여다 비틀거렸다. 지영아, 조심해. 나는 황급히 그녀를 뒤에서 받쳐줬다. 그 순간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 가슴을 통해 전해졌다. 지영이의 어깨가 내 팔에 닿았고 부드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년간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듯했다. 형부, 괜찮아요. 미안해요. 지영이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당황하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손을 떼지 못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영이의 손이 내 손을 스칠 때마다 이상한 전기가 흘렀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지영이는 점점 더 능숙해졌고 그녀의 웃음은 밭을 밝게 만들었다. 형부, 사과 따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게, 너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지영이가 형부,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언니 생각이 나요. 언니도 이런 걸 좋아했죠.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내 언니는 농사일을 좋아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지영이의 존재가 내 마음을 채웠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농사와 옛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영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고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영이가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새벽 사과밭으로 나가 함께 일했고 저녁이면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영이는 집안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줬다. 그녀가 만든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는 아내가 해주던 음식과는 달랐지만 나름의 따뜻함이 있었다. 형부,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집 같아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라고 대답했다.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며 은은한 빛을 냈다. 지영이의 옆모습은 조용히 빛났고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기 힘들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진지한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냈다. 지영아, 오늘 좀 힘들었지? 한잔할까? 지영이는 웃으며 좋아요. 오랜만에 마셔볼게요. 라고 답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혔다. 차가운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하루의 피로가 풀렸다. 술기운이 돌자 우리는 평소보다 솔직해졌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술 덕분인지 마음이 열렸다. 지영아, 처음엔 그냥 처제였어. 근데 지금은 한 명의 여자로 보여. 내 말에 지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형부, 저도요. 형부를 남자로 보게 됐어요. 그녀의 고백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영아, 이게 맞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와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지영이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고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 아내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다. 나는 갑자기 몸을 떼며 지영아, 우리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영이의 눈에는 상처가 스쳤다. 형부, 왜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아직 영희를 잊지 못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지영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지영이에 대한 끌림은 분명했지만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과밭에서 일할 때도 꼭 필요한 말만 나눴다. 지영이는 웃음을 잃었고 나도 그녀를 마주하기가 어려웠다. 형부, 이 사과 어때요? 지영이가 묻자 나는 짧게 좋네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나는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자꾸만 스스로를 탓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신경 쓰였다. 농협에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누군가 저 사람 처제랑 같이 산다던데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이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형부, 제가 너무 오래 머무른 걸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아니야. 지영아,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무더운 밤, 집의 에어컨이 고장났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거실로 나왔다. 놀랍게도 지영이도 얇은 옷차림으로 거실에 서 있었다. 형부, 너무 더워서.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어색함이 사라졌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형부, 왜 저를 피하세요? 지영이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영아, 내가 혼란스러워. 너를 좋아하지만 영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도 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형부와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 온몸을 감쌌다. 사랑해, 지영아, 내가 속삭였다. 그녀는 저도 사랑해요. 형부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 후,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다. 지영이는 아침이면 밥을 차리고 나는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무거운 일을 도맡았다. 사과밭에서 함께 일하며 우리는 서로의 습관을 알게 됐다. 지영이는 꼼꼼했고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힘을 얻었다. 어느 날 그녀가 형부, 이렇게 사는 게 꿈만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나도 그래, 지영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수진이의 반응이 걱정됐다. 지영아, 수진이한테 말했어.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천천히 말해. 이해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처럼 들렸다.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농협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민호 씨, 처제랑 같이 사는 거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도와주러 온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영이도 시장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형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졌다.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다. 민호야, 마을 분위기가 안 좋아. 체면 생각해서라도 조심해. 그의 말은 점잖았지만 경고였다. 지영이는 형부,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단호히 아니야. 지영아,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박영수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다. 민호야, 지영이랑 잘 지내나? 그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네, 도와주러 온 거예요.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보수적이야.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상기시켰다. 지영이는 그날 밤, 형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진심이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영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녀의 미소가 줄어들었고 나는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지영이의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였다. 엄마, 소문 들었어요. 내려갈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형부, 수진이가 오면 뭐라고 해야 할지.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솔직하게 말하자. 수진이도 이해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들렸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영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은 모든 소식이 금세 마을 전체로 퍼지는 곳이었다. 지영이가 내 집에 머문 지 2달이 지나면서 이웃들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어느 무더운 8월 오후 사과밭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하던 중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민호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형부와 처제가 한 집에 오래 사는 게 이상하다고들 해. 특히 어르신들이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더라. 이장님의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지영이도 옆에서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형부, 제가 서울로 돌아갈까요? 마을에 피해가 갈까 봐 걱정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지영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설명하면 돼 라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다. 그날 밤 지영이는 내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그녀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뒤섞였다. 다음날 아침 마을 농협에 갔을 때 몇몇 이웃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정말 사귀는 거 맞아. 그 말들이 내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지영이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읽었다. 며칠 후 지영이의 딸 수진이가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왔다. 수진이는 28살로 IT 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전화로 엄마, 소문 들었어요. 내려갈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도착한 수진이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이를 끌고 거실로 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2달 넘게 이모부 집에 계시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지영이는 당황하며 수진아, 엄마가 형부를 도와주러 온 거야. 사과 수확이 바빠서 라고 설명했지만 수진이는 믿지 않았다. 그냥 도와주는 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내고 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모부랑 무슨 관계예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에서 나왔다. 수진아, 내 엄마랑 나는 사랑하게 됐어. 내 말에 수진이의 눈이 커지며 분노로 떨렸다. 뭐라고? 이모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신 이모 생각은 안 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체면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수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이모부, 당장 엄마 데리고 서울로 돌아갈게요. 이건 터무니없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다. 수진이는 지영이를 계속 몰아세웠고 지영이는 말없이 눈물만 삼켰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그녀의 상처를 덮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내 아내의 오랜 친구였던 최은경이었다. 은경이는 서울에서 카페를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였고 우리 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제주로 내려왔다고 했다. 민호야, 지영이랑 무슨 일이야?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 은경이의 말에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은경아, 우리가 사랑하게 됐어. 잘못된 거 아니야. 은경이는 한숨을 쉬며 민호야, 나는 너희를 이해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특히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 그녀는 지영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지영이는 내게 은경이와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은경 언니가 언니 생각을 많이 했대.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를 이해했을 거라고 했어. 지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지영이를 항상 챙기던 모습.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지영이와 나를 축복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렸다. 은경이는 떠나면서 너희가 진심이라면 끝까지 버텨. 하지만 수진이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당부했다.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겼다. 수진이는 며칠 더 머물며 지영이를 설득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폭발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수진이는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 1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 고생을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런데 왜 이모부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지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로워. 민호 오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행복, 그게 체면을 버리고 얻는 행복이에요. 서울에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이모부 집에서 같이 산다고 수군거려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아, 내 엄마를 사랑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진심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모부, 그 진심이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엄마, 선택하세요. 저랑 가족이냐, 이모부냐. 그 말에 지영이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수진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나는 지영이를 안으며 수진아, 내 엄마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 우리를 이해해줘라고 애원했지만 수진이는 이모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엄마, 내일 서울로 같이 갈 거예요.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날 밤, 지영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잠 못 이루며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지영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형부, 내가 잘못한 걸까? 수진이가 나를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수진이도 이해할 거야. 우리는 진짜 사랑이야 라고 위로했지만 내 말에도 확신이 없었다. 지영이는 사과밭에서도 손이 떨려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형부, 어쩌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수진이 때문에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었다. 지영아,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나는 그녀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형부,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지. 라고 중얼거렸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계속 불편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아직도 같이 사는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영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나는 수진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우리를 이해해줘. 하지만 수진이는 차갑게 이모부, 이해 못해요. 가족 모임에도 오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내의 조카이자 지영이의 사촌인 에너메이 보낸 것이었다. 혜진은 어린 시절 지영이와 함께 자랑 가까운 친척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 오빠, 지영이 언니,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죠? 저는 두 분을 응원해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 편지는 지영이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형부, 혜진이가 이렇게 생각해줄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봐,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 포기하지 말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이가 혜진에게 전화해 얘 엄마 편을 드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영이는 다시 우울해졌다. 형부, 내가 수진이를 잃으면 어쩌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폭풍이 몰아쳤다. 제주도의 바닷가는 바람과 비로 요란했다. 지영이는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지영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부, 나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너무 아파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지영아, 우리가 진심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버텨야 해. 수진이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다음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사과밭은 엉망이었다. 우리는 함께 나가 부러진 가지를 치우고 상자를 정리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지영이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영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형부, 고마워요.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폭풍이 몰아친 그 밤, 제주도의 바닷가는 바람과 비로 요란했다. 창문이 흔들리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지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부, 나 수진이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영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내 말은 허공에 떠도는 듯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수진이가 나를 미워하면 어쩌죠? 10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인데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영아, 우리가 진심이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새벽, 우리는 사과밭으로 나갔다. 부러진 가지와 흩어진 사과들이 엉망이었다. 지영이는 말없이 가지를 치우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 옆에서 함께 일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형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좀 나아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지영아 라고 대답했다. 며칠 후 마을에서 뜻밖의 변화가 생겼다. 옆집 박영수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지난번에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이었다. 민호야, 지영이랑 잘 지내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긴장하며 네, 아저씨. 근데 마을 분위기가 라고 말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민호야, 처음엔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근데 너희가 진심인 거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사랑은 나쁜 게 아니야.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박 아저씨는 이어 말했다. 마을 어르신들 몇몇도 비슷하게 생각해. 특히 김 할머니가 너희 얘기하면서 늦은 사랑이 더 진짜다라고 하시더라.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아저씨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힘내라 라고 말하며 떠났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지영이가 말했다. 형부,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봐,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지영이의 우울증은 점점 나아졌다. 그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사과밭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다.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다. 형부, 언니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행복하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희도 너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촛불을 켰다. 지영이가 말했다. 언니, 우리를 지켜봐줘. 그 순간 나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부부처럼 살았다. 아침이면 지영이가 밥을 차리고
나는 무거운 사과 상자를 옮겼다. 저녁이면 함께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진이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었다. 형부, 수진이에게 편지를 써볼까요? 지영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내 마음을 솔직히 써봐 라고 말했다. 지영이는 그날 밤 수진이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 민호와의 사랑,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 3년이 흘렀다. 지영이와 나는 제주도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수진이에 대한 걱정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의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였다. 엄마, 편지 잘 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수진이가 말을 끊었다. 엄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다.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다음 주에 제주로 내려갈게요. 엄마랑 이모부 만나고 싶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수진아 라고 말했다. 나는 옆에서 지영이를 안으며 봤지? 시간이 해결해줬어 라고 말했다. 수진이의 전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지영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형부, 수진이가 이해해줬어요. 그녀의 미소는 바다처럼 따뜻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제주로 내려왔다. 수진이의 남자친구 재현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모부, 엄마를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며 수진아, 고맙다 라고 대답했다. 재현은 저도 엄마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부모님의 행복이 중요하다고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식사 중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저 처음엔 화가 나서 이해 못했어요. 근데 재현이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은 나이도 상황도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영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 내 딸라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는 이모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라고 약속했다. 그 순간 우리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수진이의 방문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다. 박영수 아저씨가 마을 모임에서 민호랑 지영이 진심으로 사는 거야. 우리도 이해해줘야지 라고 말했고 몇몇 어르신들이 동의했다. 김 할머니는 늦게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해 라고 웃으며 말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지영이는 형부, 이제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우리 함께라서 가능했어 라고 대답했다. 수진이와 재현은 자주 제주를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사과밭에서 일하며 웃음을 나눴다. 지영이의 미소는 점점 더 밝아졌다. 이제 우리는 제주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지영이와 나는 사과밭으로 나가 함께 일한다. 그녀는 여전히 꼼꼼하게 사과를 선별하고 나는 무거운 상자를 나른다. 저녁이면 우리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채우고 달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춘다. 형부, 이렇게 사는 게 꿈만 같아요. 지영이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도 그래, 지영아 라고 대답했다. 가끔 안에 영희를 떠올린다. 그녀의 사진 앞에서 촛불을 켜고 지영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언니, 우리 행복해요. 지영이가 속삭인다. 나는 아내가 하늘에서 우리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을 거라 믿는다. 수진이와 재현은 몇 달 후 결혼을 발표했다.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 결혼식에 참석했다. 수진이는 아름다운 신부였고 재현은 듬직한 신랑이었다. 결혼식에서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이모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이를 안았다. 나는 수진이에게 고맙다. 수진아, 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로 돌아왔다. 수진이와 재현은 명절마다 제주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사과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진이는 엄마, 이모부, 이 사과밭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됐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영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의 나이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마을의 수군거림, 가족의 반대, 그리고 내 마음의 죄책감을 이겨냈다. 지영이와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어느 날 마을 김 할머니가 말했다. 민호야, 지영이랑 너희가 보여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야. 진심이라면 어떤 장애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나는 지영이에게 말했다. 지영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형부, 나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